저는 세무사 배택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니까 세무 실무 비법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법인세에서 비법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번에 법인세 신고 앞두고 세법 개정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법인 결산하고 신고에 있어서 틀리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대로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강의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딱 여러분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점 정리 위주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치고 약 한 10분간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7페이지 펴보시면은 이제 2013년도 법인세 개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번 보시죠. 자,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인데 대상업종에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현 정부 들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받고 중소기업 업종에도 들어가고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앞으로는 중소기업 업종이면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받고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도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에서 오신 분들 아마 요즘 연구인력 개발비가 많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도 많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 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단기 발생액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에서 빼주는 상당히 큰 혜택인데 요번 신고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모든 금액은 전부 빼고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뜻은 회사 자체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해주지 외부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수령금으로 연구개발을 한 경우에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요번에 신고하실 때부터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여러분들 회사의 돈으로 연구개발한 것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번부터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고요. 이 제도는 여러분들 아주 놓치기 쉽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차이도 크니까 이 부분 아주 주의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전체 연구인력 개발비 들어간 거 얼마냐,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를 확정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뺐다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놔 주시고 요번 단기 25% 중소기업의 경우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보시죠. 8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입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2012년도까지는 7%를 해줬고요. 7%를 해줬는데 2013년도에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고용인원이 줄면은 아예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투자세액 공제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죠. 기본공제 요건인 고용유지 요건에서 중소기업만은 고용이 줄더라도 허용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고용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명이 줄었다 그러면은 세액도 1,0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줄면은 1,000만원 빼고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요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보시겠습니다.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에 오른쪽에 있는 많은 업종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 추가가 되었으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각종 청소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력 공급, 고용활성, 경비 경우니까 용역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 보시죠.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창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감면을 갖다가 몇 년 해줬느냐 하면은 4년을 해줬습니다.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해줬는데, 세법의 감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4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이 어중간한 기간이니까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년이 아니고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요 규정은 2013년도에 개정된 사항이니까요. 2013년도 이후 창업뿐만 대상이 되고 종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아오던 법인들은 그냥 종전 규정에 의해서 4년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2013년도 개정이니까 2013년도 창업 중소기업만 5년간 50% 감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죠. 제일 밑에 11번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입니다.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 여부입니다. 여러분들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왔고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또 외화평가가 강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에서는 외화평가를 하고 세무조정에서는 부인을 하고 이런 모순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화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2011년도부터 허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외화평가가 당연히 하는데 세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다가 2011년부터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화평가를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외화평가를 한다고 한번 신청서를 낸 법인은 반드시 그 이후부터 강제 적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한번 냈으면은 그 뒤에 가서 안 되고 반드시 강제 적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입장이 바꿔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애나 차익금 있는 법인들은 전에는 외화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애나 차익금 있는 회사들을 평가해 보시면은 애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외화평가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애나 차익금 있는 회사들 외화평가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다시 반대로 이제 민원이 생겨되었습니다. 제발 외화평가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세법을 개정했는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위에 2번입니다. 개정 규정을 보시면은 평가 방법을 선택한 후 5년이 경과 시에는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즉 평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최초 외화평가를 한다고 신청한 법인은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강제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2016년도부터 다시 외화평가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인세 신고할 때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화평가는 여러분들 회사의 선택사항이고요. 대신에 한번 외화평가를 한다고 선택 신고를 하셨으면 5년간은 의무 적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어차피 회계감사 때 외화평가가 들어가니까 외화평가를 계속 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들은 어차피 외화평가를 하지 말고 세법에서도 외화평가를 안 하는 걸로 선택해가지고 종전처럼 그냥 계속 같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죠. 각종 투자세액 공제인데요. 여러분들 연구개발 설비는 10%,
에너지 10%, 환경보전시설 10%, 거의 10%인데, 그리고 종전까지는 기업,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투자부터는 차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5%, 일반기업은 3%, 이렇게 세 가지로 차별을 둬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셔야 되겠고요. 중견기업은 최근에 생긴 세법상의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옛날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다 투자세 공제 10% 또는 7%를 적용해 줬는데 2014년도 투자부터는 중소기업만 10% 또는 7% 최고율을 주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가운데니까 5%, 일반 대기업들은 3%의 투자세 공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투자금부터 바뀐 걸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입니다. 6번. 여기에도 국고보조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종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계장비를 산 경우에 시설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세 공제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에 대해 받아가지고 투자한 데 대해서는 투자세 공제가 일체 배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 공제는 일체 배제가 되고요. 이것은 2014년도 투자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앞에 설명드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언제부터입니까? 2013년도부터 전면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는 2014년 투자금부터 국고보조로 각종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세 공제가 일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세 공제는 정부 보조금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2013년 분부터 그 다음에 각종 투자세 공제는 2014년도부터 투자세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이 부분이 중요한 함정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정부 보조는 직접 보조뿐만 아니고요. 저리융자도 정부 보조가 있는 걸로 봅니다. 저리융자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가 정부 보조로 시설 자금으로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는데 융자 1%짜리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여러분들 회사가 당좌대출 이자율은 6.9%입니다. 그러면은 5.9%는 정부 융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9%는. 그래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받은 데 대해서도 저리로 정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 이자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융자가 있은 걸로 보고 각종 투자세 공제가 배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직접 보조, 그 다음에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이,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은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세 공제를 2014년도 투자금부터는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10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위에 7번 한번 보실까요? 7번 보시면 이제 농업법인인데 원래 여러분들 뭐 농업법인은 농업소득 전체 면제를 해왔습니다. 면제를 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세금 면제를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익금액 6억 원까지만 면제를 해주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금액의 30억까지만 면제를 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를 과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세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도심 근거에 있는 대규모 화초 재배, 시설 재배, 종묘 회사, 심지어는 콩나물 공장 이런 경우에도 종전세법에 의하면은 작물 재배업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어 왔는데 요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세법 개정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2015년부터 요 세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중견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완전히 혜택이 없는데 가운데 기회에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졸업을 했는데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세법상 혜택을 못 받으니까 회사가 그냥 고사되는 이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 가지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11번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인데 각종 투자세 공제가 이제 중소기업은 10%, 일반 기업은 3%인데 중견기업은 가운데 기회에 있는 5%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인력개발의 세액 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단기 발상액의 영구인력개발의 세액 공제는 25%, 일반 기업은 6%고요. 중견기업은 10%, 15% 요 세액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도 중소기업은 7%고요. 일반 기업은 10%인데 가운데 기회에 있는 중견기업은 7%와 10%의 중간에 8%, 9%의 최저한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중견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세법에 중견기업에 대한 세법상 혜택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보시고요. 요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점 착오 없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있고요.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자산 100억이고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실까요? 부채는 70억 이상이고 종업원수는 3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여러가지로 힘드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만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라든지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들은 꼭 회계감사 안 받으려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청산소득이 세금 문제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자산이 100억이 넘는데 꼭 회계감사를 받기 싫으시다 그러면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0억에서 막 조금 넘어갔습니다. 100억에서 조금 넘어갔는데 회계감사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부적격 문제, 비용 문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회원분들만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자산하고 부채를 같이 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부채는 못 빼실 거고요. 자산하고 부채를 따로 동일한 금액을 빼면은 세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편법이지만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억에서 한참 넘어가면 못 빼겠죠. 100억에서 한 10억 이하로 넘는다 그러면은 자산하고 부채를 동시에 빼가지고 부에 관리하는 것도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편법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금액을 빼가지고 별도 관리한다면은 세법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바로 여러분들 27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가보시면은 제일 위에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세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에 나대지를 판다든지 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법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물론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법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넣고 여러분들은 분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해가지고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되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법인이 부동산 팔 때는 고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 일반 법인세 단기 순이익을 구성해가지고 일반 법인세만 내면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투기를 할 거니까 법인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회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나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나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팔 경우에는 별도 법인세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2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28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회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사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임대용 건물 팔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붕괴만 해주시면 되고 별도 양도소득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니까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 다음에 영농법인이 아닌데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법인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별도로 법인세를 한 번 더 내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에 표를 보시면은 2013년도, 작년도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파트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으면은 양도 차익의 30%를 별도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회사가 나대지나 공장 부지를 공장을 안 짓고 팔았다 그러면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토지 처분이익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거기에 처분이익에 대해서 30%를 별도로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양도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법은 재수복입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작년에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별도 법인세 30%를 추가로 내셔야 되고요. 요게 2014년도에 들어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2013년도 올해부터는 1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있을 때 양도 차익에 10%만 더해가지고 법인세를 내시면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올해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2013년도는 비사업용 토지 30% 물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4년도는 부터는 10%를 물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올해는 완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일반 기업은 2014년도부터 별도 법인세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중소기업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파신다 그러면은 올해 중에 파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올해 팔 때에는 그냥 별도 법인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별도 법인세 10%를 내시게 되겠습니다.